어떻게 보면 진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자칫 민주 진영의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게 바로 서초항쟁이었어요. 그래서 검찰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지금 생각해보시면 검찰은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고 문재인 정부를 쓰러뜨리려고 청와대 인사들을 잡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역사의 물줄기를 시민들이 바꿔내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모든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밀어붙여서 4+1로 공수처가 통과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통제장치가 검찰에 이제는 되게끔 됐고, 그 다음에 더욱더 놀라운 거는 조중동의 위력이 예전만치 못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죠. 조중동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이 조국 죽으라고 100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진보 진영에는 균열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죠? 과거 같으면 조중동이 때리고 모든 언론이 때리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흔들리잖아요, 지지층이. 그 정도 윤미향 곱하기 110, 그러니까 윤미향 때리는 거에 10배를 조국을 때렸거든요. 그렇게 때리면 민주 진영이 균열이 나야 되는데 조국은 때리면 때릴수록 민주 진영은 점점점 단결력이 세졌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니들 자유한국당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사실상 4.15 총선은 서초 항쟁에서 갈렸어요. 제가 보면 4.15 총선은 이미 서초동 200만 명이 나올 때 수도권을 압승을 할 수 있는 이미 그때 선거는 결판이 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여튼 여러분들이 역사의 큰 물줄기를, 그러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서초항쟁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 기존의 레가시,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수많은 전 세계의 민중 집회를 봐도 저런 집회는 있을 수가 없는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집회를 하면 박근혜 탄핵도 박근혜 탄핵 국민운동본부가 있었어요. 무슨 광화문 촛불이 있고 주권자 국민회의가 있고 아주 굵직굵직한 어떤 주체 세력들이 있어서 집회가 장시간의 긴 원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존, 그러니까 민주 진영 안에서도 서초동 촛불을 무시해요. 국민들만 인정해요. 그렇죠? 언론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은 위대했다고 얘기하지만 서초동 항쟁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 아직도 조국은 재판 중이고 조국에 거꾸로 하는 민주 진영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초동에서 일어났던 그 촛불은 그 어떤 촛불보다도 굉장한 민주 항쟁이었어요. 민주 항쟁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평가를 안 해요. 그건 수구와 보수가 전부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기존에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200만이 모일 수 있는 아무런 기틀이 없었어요. 어떤 집회의 주체 세력이 있었냐? 단지 조국수 검찰 개혁 갖고 200명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 알아주길 바라면서 촛불 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민주정부를 지키고 총선을 압승하는데 조금이나마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끼리만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는데 앞장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촛불을 우리가 해냈다 알릴 필요도 없어. 그건 역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쵸? 그건 역사가 평가하는 거지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서 외쳤던 촛불이 가장 위대했어요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의 감동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고 그때의 감동은 그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서 안고 울던 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해냈다 누구한테 그거를 과시하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촛불 든 거 아니니까.
그쵸? 저는 그래서 제가 무슨 그때의 촛불을 기획은 했지만 뭐 그때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저도 분노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고 4.15 총선을 이겼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우리가 해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역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국 장관님의 사건도 잘 짜여진 각본과 검언 유착이다. 이름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퍼즐을 좀 맞췄어요. 이해가지 않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해가지가 않는 게 뭐였냐면, 검찰이나 언론에서, 첫째, 검찰이나 언론에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론에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든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정경심 교수에게 어떤 표창장을 내준 적이 없다든가,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제가 저번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동양대에서 미리 정경심 교수가 발행한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의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이 이슈도 아니었고, 그게 검찰이 조사 대상도 아니었고, 언론의 관심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동양대에서 미리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를 두고 회의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 진짜예요. 누굴 찾아야 되냐면, 지금 취재할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디서 찾아냈냐면요, 정경심 교수님 3월 25일 공판 기록을, 여러분들, 정경심 교수님 재판 3월 25일을 정경심 교수님 재판 3월 25일자 검찰 증인으로 누가 나오냐면 정규섭 씨인가, 이름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무슨 섭이에요. 정규섭 씨가 나와요. 정규섭 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검찰에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검찰과 언론이 정경심 교수님 그 표창장 문제를 세상에 꺼내기도 전에 동양대에서 회의를 했다고 이 사람이 증언을 해요. 그쪽 직원인가 그럴 거예요. 동양대 그 직원 아니면 거기 뭐 교수인지 모르도, 정규섭이라는 사람이 재판장에서 이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를 3월 25일날 재판에서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게 퍼즐이 뭐가 안 맞춰진다면요, 이제 퍼즐이 조금 맞춰지는 게 뭐냐면, 최성해가 검찰 증인으로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월 17일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누구였냐면 김병준이었어요. 김병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이 김병준이었는데, 최성해가 8월 17일날 김병준을 만났다 그래요. 동양대 총장이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왜 만나? 그때 최교일도 같이 만났다 그래요. 우리가 그때 한창 얘기했잖아. 최교일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 8월 17일날 최성해가 김병준과 최교일을 만난 다음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퍼즐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최성해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기록에 있는 거예요. 최성해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8월 17일날 김병준과 최교일을 만나고, 그 이후에 동양대에서 정경심 교수님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의 회의를 해요. 자유한국당 애들을 만나고 나서. 최교일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죠. 그쵸? 그러니까 최성해가 김병준, 최교일을 만나고 갑자기 세상에서 논란이 되지도 않는 정경심 교수님 표창장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더욱더 웃긴 게 뭐냐?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 정규섭을 취재를 해야 돼요. 정규섭을 잡아야 돼요. 정규섭을 잡아갖고 근데 웃긴 게 국회에서 동양대에다가 표창장에 관한 회의를 한 적이 있냐라고 국회에서 물어봤는데 동양대는 기록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지 않고 회의록을 만들지 않고 지네끼리 몇몇이 모여서 동양대에서 정경심 교수님의 표창장에 관해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규섭이가 열쇠를 쥐고 있고 첫째, 이거는 저희가 취재를 할 겁니다. 누구와 취재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이때 김병준과 최규일을 만나고 뭐가 또 이상하냐? SBS를 봐야 돼요. SBS 이현정 기자를 보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퍼즐을 맞춰보면 최성해가 김병준과 최규일을 만나고 최규일은 검찰 중앙주검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내 최규일과 유통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정경심의 표창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인을 최규일이가 넘겨줬을 테고, 검찰은 그때부터 갑자기 표창장을 들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검찰이 먼저 표창장을 들추기 시작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떠들어요. 그쵸? 언론에서 떠드는데 SBS 이현정 기자가 이미 검찰은 언론에다가 어떤 정보를 뿌려줬는데, 이게 여러분들 몇 월 며칠 이후에 보도를 해라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현정이나 SBS가 그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먼저 터뜨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죠? 먼저 터뜨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SBS 기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컴퓨터 안에서 정경심 교수의 그 동양대 파일이 나왔다. 이게 손발이 안 맞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네끼리 이거는 엠바고가 아니라 자기네끼리 비밀리에 뭔가 터뜨리려고 했는데, 이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뭔가를 분석해서 나왔다는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도 안 했는데 SBS 이현정 기자의 기사에 검찰의 정경심 교수 컴퓨터 안에서 동양대 총장 파일이 나왔다라고 이게 날라온 거죠. 손발이 안 맞았던 거죠. 안 맞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늘 검찰은 언론과 같이 가면서 계속 검찰발 기사를 써줬는데, 희한하게 유독 검찰이 동양대 컴퓨터에 그 직인 파일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SBS를 팽시켜요. 그쵸? 그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거든요. 수십만 건의 기사가 쏟아지면서 엄청난 오보가 있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무 얘기도 안 했다가, 희한하게 SBS 그 컴퓨터 안에 그 직인 파일이 있었다는 그거는 없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뭔가 손발이 안 맞았죠. 그 검찰이 SBS 이현정 기자나 그 기사에 대해서는 대놓고 선을 거버린 거죠. 대놓고 선 걷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이거는 이미 자유한국당 검찰 출신의 최규일, 그리고 검찰의 현장검사, 그 다음에 언론, 진짜 대놓고 짜고 이미 조국 장관의 취임을 앞둔 사건을 기획한 사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 이런 시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모든 정경심 교수를 잡을 때 표창장으로 시작해갖고 15개의 별건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15개를 했거든요. 표창장 문제, 사모펀드 문제, 그 다음에 직권남용 문제, 뭐 이런 걸로 3개를 했는데, 처음엔 다 표창장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창장에 기획자가 있는 거야. 그 기획자는 제가 이걸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최교일이다. 자유한국당이 기획하고 검찰과 소스를 나눴고, 그래서 검찰에게 뭔가 살짝 키우고 있는 최성애가 앞장서서 정경심 교수가 마침 동양대에 있고, 그래서 최성애는 검찰에 흠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보고 조국 장관님과 최성애의 최고의 악연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 조국 장관님 자녀분들에게 뭐 천연 사이다를 보내고 옷 맞춰주고 뭐 용돈 주려고 할 때 다 거절했다고 하죠. 최성애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최성애가 왜 조국 민정수석에게 그렇게 공을 들였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공을 들였을까? 최성애가 가장 노린 건 뭐냐? 수도권에 분교를 내는 거였어요. 학교 점수를 좋게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최성애의 꿈이 시골에 있는 동양대학교를 수도권에다가 분교를 내려고 그랬어요. 분교를 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로비를 했어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최성애의 꿈은 수도권에 분교를 내서, 정말로 지방대학이 아닌 서울 수도권에 분교를 내서 확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조국 장관님이 철저하게 외면을 한 거죠. 그걸로 로비를 했던 거예요. 그냥 최성애가 뭐 딴 거를 뭐 공직을 갈라게 아니라 분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여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당한 거고, 그 사건이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앞으로 취재를 뭘 해야 되냐면, 정규섭이라는 3월 25일 날